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여기 2025년도죠. 우리 1회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고 우리 재무회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에 어찌 보면 맥이 있어요, 맥. 이 맥을 파악하는 게 핵심인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 강의 있죠. 이게 해설 강의잖아요. 이 해설 강의를 최대한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늘 강조드리는 게 우리 직장인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특히 이제 비재경부서에 계신 분들이 재경부서 쪽으로 이제 옮겨가기 위해서 재경관리에서 취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간 확보예요. 그래서 나 책상에 뭐 앉아가지고 또는 마음 잡고 공부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시간 부족이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 뭐 헬스클럽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런닝머신 탈 때도 그냥 뭐 TV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요거 왜냐면 듣기만 해도 돼요. 이렇게 모니터까지 좀 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렇게. 근데 운동하면서도 계속 들으라. 지하철에서 출퇴근하시면서도 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시간 확보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러닝타임이 이렇게 길게 제가 안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래야지만 그래도 좀 정복해 나가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항상 이제 공부에서는 뭐냐? 리듬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게 진도를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 훨씬 더 공부가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생각해 두시고 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나 마음 잡고 공부한다? 이 마음을 지우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강의부터 좀 듣는다. 그리고 뭘 알고 계시면 좋냐면 문제가 우리가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쭉 풀어나갈 거 아니에요. 패턴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3, 4회차 정도만 풀어보시면 그 패턴의 문제가 그 다음에 한 85% 있죠. 그 정도는 그 패턴하고 거의 똑같이 나와요. 숫자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요거. 해설 강의를 최대한 우리가 빨리 속도를 내면서 가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뭐 40문제 있는데 이게 완벽히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그 다음 진도를 나가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1회차 완벽히 그 마음을 비우라고요. 왜냐하면 뒤에 나가면 똑같은 문제 또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한 진도를 빨리빨리 빼는 거를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무회계부터 한번 같이 가볼게요. 우리 1번 문제는 엄청 쉬워요. 근데 이게 잘 나와요. 그래도 IFRS의 특징이에요.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규정 중심이다. 이 규정이란 말이 뭐냐? 이게 룰이에요. 룰 베이스드. 룰에 한 거냐? 그 다음에 여기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프린서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론 중심이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론상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A, B, C가 있어요. 그럼 이론 중심 이 세 개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기준에. 근데 규칙 중심 뭐냐? 만약에 이 중에 B를 규칙으로 한다. 규칙이 규정이에요. 그럼 B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원래 한국에 쓰는 게 규칙이었는데 IFRS는 원칙 중심이에요. 답은 1번이고 얘 난이도는 하에 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나머지 특징이 여기 있죠. 공정가치 회계예요. 그러니까 공정가치의 반대말은 역사적 원가죠. 그래서 점점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기술이 높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우리 네이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부동산, 그럼 대충 아파트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재산세가 1층하고 20층하고 그 기준 시가 있잖아요. 시가 표준액이 5억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막 아파트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냐 재산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종부세를 내냐 안 내냐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세가 이제 했는데 시가 표준액 자체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죠 이렇게. 근데 점점 이제 뭐냐 거래되는 가격 그걸 이제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확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가치 회계를 적용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여기 있죠.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 이건 뭐죠? A가 B의 60%를 가지고 있으면 A와 B는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A가 가는 방향으로 B가 가죠. 그럼 얘네들은 한 회사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밑에다 써보겠습니다. 내부 거래. 이걸 제거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얘네가 그냥 아버지고 아들이에요.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 거. 매출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 그게 실질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 당연히 국제잖아요. 국제. 각국의 협업을 통해서 제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렇게 가장 제일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전 세계를 그냥 하나로 만들자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언어도 다 달라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그 뉘앙스를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그 뭐죠? 이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근데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얘네들 막 웃는데 왜 웃는 거야? 약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웃음의 코드도 다르고 다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치관도 서로 막 다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뭐 교통사고라든가 뭐 이런 거 났을 때도 우리가 봤을 때하고 다른 나라에 봤을 때 그 적용이 좀 다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뭔가 조율이 좀 필요하다. 아무튼 요거. 그래서 1번은 뭐 제가 설명이 좀 길었지만 틀린 분 아마 없을 거예요. 1번의 답은 1번이다. 자, 2번도 중요해요. 2번은 개념체계고 요 측정에 관한 거고 요거 다음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다 써볼게요. 제가 첫 글자만 따서 역사적 원가고 요거의 상대 개념이 현행 가치. 근데 이 현행 가치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색깔을 살짝만 다시 써볼게요. 그게 뭐냐? 공정 가치. 그리고 여기 사용 가치면 이행 가치. 여기가 현행 원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이 1번인데 여기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는 할인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할인하는 금액이에요. 즉 프렌드 밸류. 현재 가치 평가하는 거죠.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 이런 뜻이에요. 답은 1번이다. 이거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얘기했어요. 역사적 원가는 뭐냐? 핵심 이거예요. 취득 창출 시점에 지급한 대가에다가 그다음 여기가 자산이기 때문에 거래 원가는 포함하죠. 만약 옆에다 써보세요. 이게 부채라면 거래 원가를 차감해야 돼요. 그다음에 현행 원가는 뭐냐? 역사적 원가는 취득 또는 창출 시점이고 얘는 측정일 시점이란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래 원가는 포함해야 되죠. 자산은 포함, 부채는 차감. 이거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공정가치 생 여기 있어. 매도할 때 봐야 거. 매도의 반대말은 뭐냐? 매입이라. 매입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공정가치는 써보세요는 유출 가격이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키워드가 있고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 제가 잘 설명드렸던 내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1번.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떤 게 자산이 있다. 그럼 역사적 원가는 뭐냐? 너 이거 옛날에 얼마 주고 샀니? 역사적 원가. 이렇게. 공정가치는 뭐냐? 이거 지금 팔면 얼마 받냐? 공정가치. 사용가치는 뭐냐? 이게 기계예요? 이 기계가 앞으로 벌어다 줄 돈의 현재 가치. 이게 사용가치. 그다음에 현행 원가는 뭐냐? 이거 지금 다시 사면 얼마 줄까? 이게 바로 현행 원가가 된다. 그래서 지금 하는 요거 2번 문제 있죠? 이거 중요하다. 2번 문제 잘 봐두시고 키포인트가 있어요. 부채라면 거래원가 차감, 자산이라면 거래원가를 가산한다. 자, 이제 3번도 얘는 질적 특성이죠. 역시 개념체계에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건데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에요. 여기 앞에가.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저기 보강적 질적 특성 있죠? 제가 이거 외우라고 했어요. 여기다 좀 써볼게요. 좀 좁지만 근본적 질적 특성 두 가지예요. 목적 적합성하고 표현 충실성. 다시 목적 적합성 3개.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리고 여기 중요성. 자, 표현 충실성 3가지. 완전한 서술. 여기는 중립적 서술. 여기가 오류 없는 서술이죠. 그리고 옆에다 써볼게요. 우리 보강적 질적 특성 4가지. 비교, 검증, 적시, 이해 가능성 4가지죠. 답이 4번인데 보강적 질적 특성, 비교. 이렇게 여기 뭐예요? 검증 가능성. 여기 뭐예요? 적시성, 이해 가능성. 여기 2개나 다 틀렸네. 답은 4번이 된다. 나머지 볼게요. 3번. 완벽한 표현 충실성. 서술은 여기죠. 완전하고 중립적 오류 없다. 완전한 서술, 중립적 서술, 오류 없는 서술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재무정보 유용하게 된 근본적인 거. 목적 적합한 현상. 그 다음에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했죠. 목적 적합성, 표현 충실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목적 적합성은 뭐냐? 예측 가치. 여기 있죠. 그리고 확인 가치. 이게 있으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난다. 이게 바로 목적 적합성이 된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뭐 더 크게 설명드릴 건 없다. 근데 아무튼 요거 기본적으로 요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자꾸 보라. 그리고 첫 글자 이거 따서 막 달달 이런 거보다는 몇 번 보면 답을 골라내는데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3번 잘 보시고. 4번은 또 쉬워요. 4번은 뭐냐? 얘는 재무제표 표시에 관련된 내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2027년도 있잖아요.
지금은 2026년도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작년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2027년도에는 기준서 KIFRS 1118호가 있어요. 이게 재무제표 표시가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결론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다 재무제 표시에 관련된 건데 이게 좀 관심을 가지라. 물론 얘는 바뀌는 게 아닌데 이렇게 거기 특히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게 좀 전면 개정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2026년도 올해 아주 그냥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요거 잘 보자. 여기 기타 포괄손익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단기손익으로 재분이 되는 게 뭐냐. 자, 얘는 단어는 이거예요. 단기손익에다가 기타 포괄손익을 가감하면 이게 총포괄손익이에요. 근데 다시 이 기타 포괄손익 두 가지예요. 뭐라고 했었죠? 제가 재분류 조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근데 다시 이 재분류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이거 반드시 외우라고 했어요. 자, 재분류 되는 거 한번 해보죠. 자, FVOCI에는 채권. 그래서 여기 안 되는 거에 뭐가 있냐? FVOCI 주식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되는 거에 뭐냐?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 환산 손익. 우리 현금 위험회피 있죠? 파생상품 평가손익 된다. 얘네들은 재분류 중이 된다. 그럼 재분류 안 되는 건 뭐냐? 그게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그 다음에 DB죠? 확정급여채무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측정 요소가 있어요. 이건 재분류령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재분류령 되는 게 뭐냐? 여기 있잖아. 2번.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 환산 손익. 여기 있죠.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 환산 손익. 여기 재분류령 된다. 나머지 여기 지분 상품이 중요해요. FVOCI 주식. 요거 재분류령 안 된다. 채권은 되고. 그렇죠? 요거. 그다음에 여기 있어요. 재평가 잉여금. 자, 확정급여제도 재측정 요소 있죠? 요거. 확정급여제 재측정 요소. 재평가 다 안 되는 것들. 얘도 역시 난이도는 쉽다.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다. 그리고 얘가 여러 번 나왔었어요. 우리 2024 기출문제도 이제 풀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 거기서 몇 번 봤었다. 자, 이제 5번이에요. 5번은 좀 별표를 치시고 어려워서가 아니고 얘네들을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자, 얘는 뭐냐? 자, 3분기 중간 재무보고 3분기. 자,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좀 공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여러분 요걸 좀 보세요. 여기가 X1년도, 여기 X2년도하고 좀 색깔을 살짝 달리 써볼게요. 파란색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여기도 4등분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3분기니까 여기란 말이야. 9월 30일.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다음 회계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직전 회계는 9월 30일. 요거 아니다. 12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절량이니까 1분기라면 12월 31일과 3월 31일. 2분기라면 12월 31일과 6월 30일. 3분기라면 12월 31일과 9월 30일이죠? 1번 틀렸다. 얘가 절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 땡. 얘하고 얘 땡. 아니다. 무조건 12월 30일이라고 비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거를 잘 기억하시라. 그 다음에 손익계산 당회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 중간 기간이다. 색깔을 좀 달리 써볼게요. 빨간색으로. 자, 뭐냐면 요게 3분기 거. 그럼 얘하고 얘예요. 얘는 동일 기간. 이 중간 기간. 이렇게. 그 다음에 누적해야 돼요.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 6, 7, 8, 9. 여기도 1, 2, 3, 4, 5, 6, 7, 8, 9죠. 요게 누적 기간이라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중간도 하고 누적도 한다. 그 다음에 3, 4번 묶어보세요. 자본 변동표하고 현금흐름표는 누적만 한다. 중간 안 한다. 요 5번 문제 있죠? 요 5번을 좀 별표를 쳐두시고 5번을 좀 잘 기억해 두라. 그러니까 1, 2, 3, 4번은 되게 쉬운데 5번은 이거 포인트를 잘 모르면 여기 쉽게 말하면 지문도 길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지문할 때 포인트가 있어, 포인트. 포인트가 뭐냐? 여기 보세요. 재무상태표는 얘하고 얘를 자꾸 하고 아니라고요. 얘하고 얘. 1분기라면 얘하고 얘, 2분기 얘하고 얘, 3분기 얘하고 얘 이렇게 돼야 되죠. 얘하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만 잘 잡아주시면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손익계산서는 중간도 하고 누적도 하셔야 돼요. 자본 변동표하고 현금표는 뭐냐? 중간 안 하고 누적만 한다. 여기 중간 쓰면 틀려요. 선생님 중간까지 하면 더 상세하고 좋은 거 아니라고요. 자본 변동표하고 현금흐름표는 얘는 누적만 한다. 이렇게. 그죠?
얘는 중간, 손익이 워낙 중요하니까 중간도 하고 누적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5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먼저.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답을 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물자산 수확한 농림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어디가 틀렸냐? 판매 시점에 인식하면 안 되고 수확 시점에 인식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랑 잘 안 맞아요. 이게 만약에 배예요, 배. 배농사 짓는 거, 그죠? 저희 집에 옛날에 배농사 지어서, 그죠? 배예요. 수확해도 안 팔릴 수 있다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식 사고방식은 판매 시점이란 말이에요. 수익 인식할 때. 아니다. 근데 이거는 전 세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막 농사 짓고 뭐 이런 거, 그죠? 인터스텔라인가 거기도 옥수수 밭인가 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넓은 거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농사 짓는 거를 막 생각하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옥수 조금 이런 거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량으로 다 하니까 처음서부터 어디 납품할 때 뭐 다 이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아니면 농산물 막 시장이 거기도 막 선물 거래 시장 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거 이거 하면 무조건 얼마에 사겠다라고 이제 다 계획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타벅스를 뭐니 커피 온도가 제 생명이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커피 온도 못 사면 어떡할. 그러니까 미리 다 정해놨다고. 거기 있는 거 다 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브라질 뭐 이런 데다가 뭐 ETF 이런 데다가 다 이 커피는 다 여기 있는 거는 다 우리 거 이런 식으로 다 찜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얘네들은 그냥 이미 판매되는 그 시점이 아니고 이미 사전에 다 결정된 걸, 그래서 생산만 되면 돼요. 그래서 수확 시점, 판매 시점, 수확 시점. 이게 답이 4번이 된다. 나머지 거는 이제 편합니다. 그냥 볼게요. 자, 재고 취득 원가는 매입가에다 전환원가. 얘기는 뭐죠? 얘네가 DM이에요. 쉽게 말하면 DL 그리고 OH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현재 장소, 현재 상태 얘기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있죠? 이게 뭐예요?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들, 뭐 하역료라든가 이게 다 포함된다. 그리고 2번도 기억해두라. 특정한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 원가.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이게 뭐냐? 우리 뭐 어떤 행사를 해요. 그럼 뭐 수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뭐 행사, 뭐 어떤 기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써주면 좋지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뭐 카슈 이건데 국세공무원 교육은 국세청 직원들이 임명되면 지금 현재는 11주 해요. 11주. 11주 제주도에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 보통 한 반에 한 60명씩 한 4개 반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 1반, 2반, 3반, 4반인데 계산기를 다 색깔을 달리 줘요. 그러니까 교육원 여기 국세공무원 교육원 매기 수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기를 이제 국가가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념품으로 이렇게. 근데 왜냐면 국세공무원이니까 계산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색깔을 다 달리해요. 그러니까 특별 주문해서 하지. 그러면 이게 카시오 입장에서는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제품의 제조 원가냐? 아니면 얘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판관비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특정한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또는 제품 디자인 원가도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시키 적설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네가 봤을 때 그냥 제품 원가가 맞다면, 즉 이거요, 판촉비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얘는 제품의 생산 원가, 제조 원가냐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제조 원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조 원가가 될 수도 있다. 그다음 여기 있죠. 후속 생산 단계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인데, 필요한 경우는 언제나 그게 통조림 만드는 거죠. 복숭아 통조림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뭐 참치 통조림 뭐 이런 것들 얘기해요. 거기 이외에 발생, 즉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 건 통조림 원가, 제품 원가. 근데 이외에 발생하는 보관 원가죠. 그러니까 얘는 다 뭐냐, 취득한 이후에 그냥 창고에 보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는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발생한 기간, 비용으로 인식한다. 6번도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돼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40문제 중에 20개는 하예요. 그 다음에 한 10개 정도가 중 정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10개가 상위인데 그게 중상도 있고 그냥 정말로 상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 상위 문제는 없었다. 자, 이제 7번 문제. 7번도 좀 쉬운데 얘가 선입선출법이라 좀 쉬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뭐냐?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그럼 여러분 항상 수량을 파악해야 돼요. 뭐냐? 제일 처음에 1000개가 있었다고요. 구입이 200개. 그리고 900개 팔고 200개. 그리고 300개 팔았어요. 그럼 여기가 총 몇 개냐? 1400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1200개 팔았죠? 그럼 200개가 남아있다고, 이렇게. 200개가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근데 물어본 질문이 매출원가니까 1200개 요거잖아, 요거. 그럼 그게 얼마냐? 얘라고, 얘. 1000개, 200개.
두 개 더하면 12만 원이죠. 얘도 난이도가 하자. 뭐 계산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이니까 어떻게 앞에서부터 팔려나가면 몇 개가 1200개가 그게 선입선출법. 이렇게. 그래서 뭐 해설은 뭐 장황하게 돼 있지만 뭐 별게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 선입선출법 적용하니까 우리 색깔만 좀 달리 써볼게요. 여기 선입선출법을 적용함으로 판매된 수량은 먼저 매입한 단가부터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산해 줘요. 앞에서부터 계산합니다. 여기는 판매 가능 재고 이걸 빼는데 이렇게 하지 마. 이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게 1200개잖아요. 1200개 예. 1200개 예. 그래서 얼마가 된다? 12만 원 된다. 얘는 12만 원이 된다. 이런 뜻이.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요게 7번. 자, 다음에 우리 8번 문제 보죠. 8번. 8번은 우리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매출원가의 조건이 있어요. 여기 있죠. 재고 평가 손실과 재고 자산 중에서 정상 감모 손실만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평가 손실, 감모 손실을 차감한 후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 그리고 기말 재고인데 이 기말 재고가 이렇게 수량 곱하기 단가. 이게 감모 손실. 그 다음에 요 분홍색 해볼게요. 요게 평가 손실. 요게 요거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재고자산 계정이면 기초재고가 40만 원이고요. 단기 매입액이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감모손실 평가세 차감하는 거 50만 원 있죠? 그럼 여기 제가 뭐라고 했죠? 비정상 감모손실 3만 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매수원가다. 140만 원에서 53만 원 빼라고요. 그럼 얼마가 된다? 87만 원이죠. 답은 2번에 있는 87만 원. 답은 2번에 있는 87만 원 나오시죠. 그래서 이게 그 뜻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판매 가능 재고는 얼마냐? 140만 원. 여기 뭐라고 했죠? 제가 감모 손실, 평가 손실을 반영한 후에 기말 재고. 여기가 비정상 감모 손실이에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있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CGS. 이게 전부 다 매출 원가가 된다. 이게 전부 다 매출 원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을 정확하게 좀 잘 봐두시면 좋겠다는 뜻이고, 제가 그러면 얘가 좀 분명히 좀 더 설명해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감모 손실 평가손 차감한 후가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차감 전에는 얼마냐? 요거 합치면 요게 15만 원이죠? 65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풀이 이렇게 돼요. 원래 풀이는 여기 140만 원이고 50만 원에 15를 더하면 여기 65만 원이에요. 그럼 140만 원에서 65만 원을 빼면 75만 원이 원래 매출원가예요. 근데 감모 손실이 얼마냐? 5만 원을 빼자. 그럼 얘가 60만 원 되고 정상 감모 손실 2만 원은 더하고요. 그 다음 평가 손실 있죠? 저기 비정상 감모 손실 있죠? 그냥 영업의 비용 얼마냐면 여기 3만 원 있죠? B만 쓸게요. 3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손실 있어요. 분홍색 써볼게요. 평가 10만 원을 빼라. 그리고 매수론까지 더하자. 그럼 얘는 얼마냐? 65에서 15를 빼는 그게 50만 원이라고요. 얘는 비정상 감모 손실 3만 원 있죠? 나머지가 뭐냐? 75에다가 11을 더해요. 그럼 얼마? 87만 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선생님 저 시험장에 이렇게 풀어 이러면 안 되죠.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이러면 공부가 안 돼서 제가 늘 얘기했죠. 시험은 테스트하러 테스트. 스터디하러 가는 곳이 아니고 테스트하는 곳.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판매 가능 재고에서 감모 손실, 평가 손실을 반영하는 기말 재고. 비정상 감모 이걸 뺀 나머지가 다 매출 원가죠. 이걸 뺀 나머지가 다 매출 원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제 중요해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중상? 요거는 중상?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 9번 문제부터 보면 여기 유형 자산이에요. 자, 먼저 우리 정보보호조금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자산 차감법이 있고 1번. 이연수익법이 있죠? 이렇게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맞다. 그러니까 자산 차감법만 인정하면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2번인데 상업적 실질이 결여돼 있죠?
그러면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는 제공한 공정가치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장부가액이죠. 북밸류. 답은 2번이 틀렸다. 이렇게 실질이 있으면 공정가치로 하고 실질이 결여되어 있죠. 그럼 걔는 뭘로 한다? 장부가액으로. 걔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이에요. 일괄 구입했죠. 얘는 공정가치 비율을 안 분하고 만약에 여기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면 전부 다 토지 원가. 그러니까 이게 토지 건물을 다 쓸 거냐 아니면 토지만 쓸 거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에 복구 원가가 있어요. 해당 유형자산 경제적 사용이 종료되면 그렇죠. 지금도 일 안 하고 막 계속 싸우니까 야 이거 위험해도 그냥 원자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얘네들하고 맨날 뭐 기름 오내 만에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도 막 그럼 차 운행 아예 중단되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잘못하면 이렇게 막 전쟁이 막 길어지고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막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저는 뭐 유조선 하나라도 막 쏴가지고 뭐 누구든 열받아서 막 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주 골치 아프죠 이렇게. 근데 아무튼 복구 원가예요. 해당 유형자산 경제적 사용이 종료되는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해서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걸로 추정되는 비용이 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 가치죠. 얘를 복구 충당 부채라고 하고 여기 유형자산 원가에 더한다. 다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다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았어요. 9번도. 얘도 난이도는 하예요. 하. 그 다음에 우리 10번 문제 보시죠. 자, 우리 10번 문제는 뭐냐?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될 그 내용이 뭐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게 이거예요. 삼각한다면 손상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다이렉트로 비교하면 안 되고 삼각을 한 다음에 손상을 인식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수 가능액은 뭐냐? 여기 있죠. 처분시 예상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맥스 둘 중에 큰 거란 말이니까 얘랑 비교하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장부가액이 높으니까 얘는 손상이 아니라고요. 장부가액은 8천이에요. 회수 가능액은 6천이죠. 2천만 원만큼이 손상차손 된다. 엄청 쉬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상차손은 뭐냐? 장부가액과 회수 가능액을 비교한다. 이런 뜻이에요. 둘 중에 작은 거, 그죠? 그거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회수 가능액은 둘 중에 큰 거고 장부가액하고 회수 가능액은 작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장부 금액은 북밸류는 2억 2,500이에요. 06개 찍고 할게요. 회수가 2억 4천이죠? 얘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손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 장부가액은 8천인데 회수가는 6천이죠? 얘로 하자면 2천만 원 손상차손. 장부가액을 줄여야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그러니까 요 문제 정도 되는 건 엄청나게 좀 쉽죠. 뭐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줬으니까. 원래는 뭐냐? 여기서부터 막 삼각을 해와야 된다고요. 근데 얘는 아예 얘를 줬어요. 얘하고 회수 가능액을 비교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회수 가능액이 얘에 미달해야 돼요. 이것도 항상 제가 강조했죠. 뭐냐면 북밸류가 있고요. 여기 회수 가능액이 이게 손상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장부가액보다 회수가 더 작아야 된다. 얘는 더 크잖아요. 손상이 아니라고요. 얘는 작잖아. 얘는 손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10번 문제는 난이도는 뭐냐? 하예요. 하. 이 정도는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